안녕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니발을 하셔가지고. 아, 리발? 아, 혹시 리발? 북한에 가서 이제 하려고 미리 준비하는. 아, 네, 리발이라 하면 북조선에서 머리 좀 원래 짧게 깎는 스타일이었었는데 최근에 좀 길렀더니 영 찜찜해서 확 잘라버렸어. 시원하고 좋죠? 우리가 물권법 총론 등기와 관련된 것들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가등기까지 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OX문 지문 보셨죠? 네, 오늘 OX문 복습 지문 보셨잖아요. 이 지난주, 지지난주 OX 지문과는 약간 차원이 다르죠? 가불병도 등장하고,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물권법 총론은 판례 위주로 나오고, 그리고 그 판례를 사람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가불병정이 사례 형태라 그래요. 이 사례 형태의 문제나 사례 형태의 지문들이 주로 나옵니다. 우리 그 지난주부터 봤던, 지지난주부터 봤던 복습 지문들이 다 기출됐던 지문들입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니까. 지금 한 12개 정도 매주 나갈 텐데, 한 2-3개 맞으시면 돼요. 2-3개 맞기도 힘들 거예요. 네, 2-3개 맞기도. 대충 찍으면 2개는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지나야 한 6-7개 이렇게 반 정도 올라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물권법 총론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물권법 강론을 봐야 됩니다. 자, 물권법 강론에는 9 내지 10문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7개의 권리가 존재합니다. 7개의 권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소유권이라는 권리하고요. 뒤에 나오는 저당권이라는 권리, 이 2가지 권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각각 2문제씩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2문제씩. 저당권은 3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권은 한 3년에 한 번 나옵니다. 3년에 한 번. 잘 나오는 권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처음에 보시게 되는데, 이거 한 문제 나오는데요. 양도 많고, 내용도 무지막지하게 어렵습니다. 점유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권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내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권 찍자 뭐 이런 마인드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물권 강론에 있는 우리 시험 범위에는 7개가 있는데 원래는 8개의 물권이 존재합니다. 이 8개의 물권을 일단 크게 이렇게 나눠요.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요. 소유권이 있죠. 그렇죠? 점유권과 소유권을 크게, 이 소유권은 점유권이라는 권리하고 나머지 권리들을 크게 본권이에요. 본권. 이 본권의 대표주자가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제한하는 권리가 제한물권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권 중에서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 물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소유권이 있고요.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제한물권인데, 아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물건을. 이때 소유권에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용익물권이라고. 용익물권은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물건을. 용익물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익물권에 3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담보물권에 3개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그래서 총 8개의 물권이 우리 민법에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요 놈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질권은. 이유는 제가 질권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돼지 100마리 기억나세요? 일물일권주의 예외할 때 돼지 100마리 했는데 동산 양도 담보권이라고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전당포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동산만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제 총 7개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크게 점유권하고 본권을 나눠놨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점유권은요,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이렇게 점유하는 권리.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내 물건을 내가 점유하고 있든, 점유라는 건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점유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이게 내 물건이든 남의 물건이든 묻지 않고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책상과 의자를 차지하고 계시죠? 이게 점유예요. 근데 그 책상과 의자가 여러분 거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인정되는가?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이 점유권은 민법이 보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앉은 의자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뺏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누가 와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앉았는데 내가 왜 일어나냐?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점유권입니다. 그럼 도둑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둑놈이 물건을 도둑질해서 점유하고 있어요. 그 도둑놈한테 점유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당연히. 왜?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물건을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이걸 본권이라고 해요. 이런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가 있냐 없냐 이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점유만 하면 무조건 인정되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점유권. 이렇게 합니다. 점유권. 주위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 우리 왜 국유지나 시유지에 옛날에 철거민들이 철거당하고 몰려서 막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집 짓고 살죠. 대표적인 게 어디에? 서울에 구룡마을이라고 있죠. 구룡마을 개포동에. 모르시는구나.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하시면서 구룡마을을 모르다니. 그 타워팰리스 옆에 보면 타워팰리스에서 이렇게 대치동에 있는 강도 아니고 냇가. 그 양재천 건너편으로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차고지. 그 옆에 구룡마을이라고 있어요.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에 뭐 청계천에 이런 데서 철거당했던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유지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시에서 함부로 밀어버려요? 못 밀어버려요? 못 밀어요. 왜? 일단 뭐가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려면 딱지 같은 거 주죠. 예? 뭐 이렇게 임대아파트 입주권 같은 거 주냐. 그걸 왜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뭐가 되는 거다? 딱지 이런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괜히 딱지 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유권을 이렇게 민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점유만 하면 돼. 반면에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즉 점유, 어떤 물건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줄여갖고 점유할 권리라고 합니다. 점유하는 권리와 점유할 권리를 구별하셔야 돼요. 점유하는 권리는 점유권이고 점유할 권리는 본권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소유권이 있고 현재 책을 밑줄을 갖고 계시면 뭐도 있는 거고 점유권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본권인 소유권과 점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도둑놈의 경우에는 소유권 같은 본권은 없고 뭐만 있어요? 점유권만 있고, 반대로 도난을 당한 피해자, 물건을 도난당한 사람은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뭐만 갖고 있다? 본권만 갖고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본권과 점유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원칙이겠지만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도둑놈, 본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대표적으로 도난당한 피해자. 이렇게 점유권과 본권을 일단 구별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본권은 나중에 살살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점유권은 먼저. 의의는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뭐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이게 점유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유의 개념에 보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법적 지배가 아니라 사실상 지배. 그러면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 이 점유권은 말 그대로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야만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질 않아. 당연히 점유권 인정 안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내 차를 세워놓고 왔어. 그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된단 말이죠. 이유는 점유권의 개념 자체가 점유하는 권리지만 플러스 점유를 회복할 시간적 즉시성. 주차장에 세우는 거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점유를 회복하죠. 집에 두고 온 물건 가기만 하면 회복하죠. 이렇게 즉시 점유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점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면 반드시 물리적 직접적 지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놨죠. 반드시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기 휴게실에다가 제 외투하고 가방을 두고 왔어요. 폰하고. 수업시간 끝나고 가기만 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죠. 그럼 저는 현재 내가 직접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지배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 두고 온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점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인데 그 사실상 지배라는 게 꼭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아가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나아가 아예 물건을 지배하지 않아. 그래도 점유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겠죠.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해야만 점유권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실상 지배는 물리적 직접적 지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배 가능성의 회복까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점유권을 설명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외적으로 지배조차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관념적 점유라고 해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상속인. 세 가지 형태의 관념적 점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볼 거예요. 간단히 하나만 생각을 해볼까요? 간단히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요거 상속인. 갑이 사망을 하면 갑이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되죠. 그렇죠? 사망 순간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이때 갑의 상속인 을이 있어요. 갑은 서울에서 사망을 했고 상속인은 부산에 있어. 근데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이 바로 일어나는데 그 상속이 되는 권리 중에 이것도 있어요. 점유권도. 그러면 갑이 물건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어. 그러면 갑이 요 쥐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바로 상속이 일어나겠죠. 누구한테? 부산에 살고 있는 상속인한테. 근데 그 부산에 있는 상속인, 현재 서울에 있는 죽은 갑 손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해야 안 해요? 지배하지 못하죠.
즉시 지배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KTX 타고 와도 2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갑이 서울에서 사망을 할 때 손에 쥐고 있던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갑이 사망을 하는 순간 부산에 있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점유권이 상속이 되는데, 이때 부산에 있는 상속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원래 점유권에게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관념적 점유라고 하고, 3가지 형태가 민법에 있다까지만 오늘은 기억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런 내용들은 다른 권리에는 없어요. 점유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이 머리가 딱딱 아파져요. 3번째로 점유의 태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태양은 낮에 하늘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둥근 물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양 태자, 모양 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점유의 태양이란 점유의 모습을 말합니다. 모습. 이게 왜 필요한가? 이게 왜 필요한가? 뒤에서 소유권에서 보실 텐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갑소유 토지가 있어요.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을이 이 토지를 점유를 해요. 뭐 경작을 한다든가 건물을 지었다든가 뭐 하여튼 나무를 심었다든가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하는데, 을이 만약에 본권이 없어. 본권이 없다면 무단 점유죠. 예?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이야, 이제 4주차쯤 되면 적응이 되실 때가 지지 않았나? 을이 갑소유 땅을 점유하는데 갑과 계약을 맺어서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어떻게 점유하느냐와 상관없이 이렇게 을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를 한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45조 이랑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또는 시효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또는 시효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남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 20년 동안 소유자 갑은 아무 소리도 안 했겠죠. 시골에 오랜 동안 방치되고 있는 땅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경계를 침범한 채 집이 지어진 상태로 오랜 기간. 보통 이럴 때 보면 집을 지려고 측량을 하다 보면 이웃집 건물이 내 땅을 침범하고 있는 경우 왕왕 생기죠. 그러면 이웃집이 내 땅을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20년이 지났어. 그럼 나는 내 땅 돌려달라 소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요. 근데 이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려면 단순히 점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인정이 되려면, 우리 민법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20년 점유. 다 점유를 수식하죠. 이런 걸 점유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떤 특별한 법률 규정에서 물건을 점유해라. 점유할 때 이렇게 점유를 해라. 이렇게 점유하면 이런 권리를 주겠다. 이런 걸 점유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이 점유의 태양이 우리 민법상 6개가 있습니다. 6개. 점유의 태양이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이걸 자주점유라고 해요.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뭐라고 한다? 자주. 반면에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걸 타주 이렇게 불러요. 우리 입문서에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란 건 뭘 말한다?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타주는 뭘 말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그 다음에 선의 점유라는 게 있고 악의 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을이 갑수의 땅을 점유를 했는데 자기 땅인 줄 알고 점유했다. 을이. 그럴 수 있죠. 경계를 잘 몰라서 내 땅인 줄 알고, 즉 갑수의 땅인 걸 모르고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내 땅이 아니란 걸 뻔히 알면서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렇게 봅니다. 선의가 다시 제가 둘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선의라는 건 뭘 모르고 있는 건데 이게 두 가지예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 이걸 과실이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모르는 경우, 이걸 무과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의 점유가 또다시 무과실 점유, 과실 점유 이렇게 나눕니다. 또 이 남의 물건을 점유를 할 때 폭력을 쓰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쉽게 말하면 물건을 뺏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를 평온점유라고 하고요. 뺏어버린 경우, 폭력을 써서 점유하는 경우를 폭력점유 이렇게 봅니다. 몰래 점유하는 경우, 몰래 이걸 은비점유라고 해요.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공연점유라고 합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점유해야 돼요? 20년. 이걸 계속점유라고 해요. 15년쯤 끊겼어요. 그럼 계속이 중단됐죠. 불계속이라고 합니다. 자, 점유의 태양이란 건 예를 들어 이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같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뭐를 인정해주면서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그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 별도의 법적 효과를. 점유만 하면 뭐가 인정되고 점유권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렇게 점유하게 되면 뭐까지 인정될 수 있는, 소유권까지 인정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점유의 태양이라고 하고, 그 점유의 태양을 우리 민법이 6가지를 만들어놨다. 자주,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점유와 타주, 악의, 과실, 폭력, 은비, 불계속점유. 총 6가지 유형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6가지 유형은. 이 중에서 요 자주점유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점유태양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경우에요.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갑수의 땅을 을이 점유를 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랬죠? 을이 갑한테 가서 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달라.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갑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내 땅을 20년간 점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른 등기 가져가세요. 그럴까요? 택도 없죠. 뒤질래면 난리가 나겠죠. 소송이 붙습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245조 1항이 터잡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은 부르겠죠. 갑을 등기 보러 왔더니 누구 소유예요? 갑 소유예요. 그럼 을한테 물어보겠죠. 너는 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을이 뭐라 그래요? 저는 민법 245조 1항에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하겠죠. 소송은요, 주장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증명이라는 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장만 해가지고는 부족하고 뭐까지 해야 돼? 증명까지 해야 돼. 증명. 증명이란 건 나의 주장을 법원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게 증명이에요.
자, 뭘 갖고 믿게 할까요? 말 갖고? 생긴 거 갖고? 아니에요. 주로 증명에 쓰이는 게 서류입니다. 서류. 아니면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나 증인 등을 통해서 내가 주장한 바를 누구로 하여금, 법원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게 증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만 해요. 증명을 못 해요. 특히 돈 빌려줬는데 차용증 안 쓰고 빌려준 경우 돌려받으려고 하면 안 빌렸다고 주장하겠죠, 상대방은. 나는 분명히 빌려줬다고 주장을 해요. 그럼 내가 먼저 빌려줬으니까 받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빌려줬다는 걸 증명하라 그래요. 근데 차용증 안 쓰고 그냥 현금 찾아서 줬는데요. 그럼 법원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겠죠. 그렇죠? 증명 못하고 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억울하겠죠? 억울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옳은데, 분명히 나는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차용증 따위를 쓰지 않고 또 통장으로 송금하지도 않고 현금을 찾아가지고 증인도 없는 데서 몰래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했더니 내가 언제 껐냐고 배짜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간 거의 100% 패소합니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패소하고 나서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썩었다고 얘기하면서 남대문에 불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남대문에 불 지른 분이 왜 불 질렀어요? 그때 72세 대신 노인분이 불 질렀잖아요. 남대문에. MB 정권 초창기에. 왜 그러셨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해서 졌기 때문에 불 지르셨잖아요. 근데 그분 주장을 딱 들어보면 소송에서 주장만 했을 뿐 증명을 못 하셨어요.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잡히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원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들어는 줘요. 근데 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 자, 돌아옵니다. 분명히 갑소유 땅으로 등기부엔 갑소유 땅으로 되어 있는 걸 갑은 증명을 했어요. 을은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죠.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에서. 갑소유 땅을 저는, 자, 요건, 저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겠죠. 그럼 당연히 법원은 네가 갑소유 땅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는 걸 증명하라. 그러겠죠. 아닐까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을은? 먼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평온하게 점유를 시작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없어요. 말밖에. 저는 평온하게 시작했는데요. 끝. 증명 못 하는데요. 공연하게. 이것도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점유했나? 증명을 못 해요. 그럼 이건 있으나 만화한 제도가 돼버리겠죠.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추정이라는 제도예요. 추정이라는 제도는 어떤 사실이 증명이 어려울 때 그러한 사실이 아예 있다, 없다라고 일단 한번 깔고 들어가는 걸 추정이라고 해요. 깔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유의 의사를 추정한다. 그러면 추정된 사실은 법관은 그냥 믿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정된 사실은. 그럼 보세요. 을이 소송에서 갑과 소송에서 이기려면 이걸 증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증명이 어렵다 그랬죠. 어려우면 무슨 규정이 있을까? 추정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 197조에 의하면 이런 걸 추정을 해줘 버려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얘가 소송에서 저는 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걸 뭐 한다? 추정을 해버려요. 조문에 의해서.
추정을 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법원은 을의 주장을 받아줍니다. 을의 주장을 받아주면 누가 이겨요? 을이 이기겠죠. 그래서 법원은 을이 저는 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조문에 의해서 추정을 해버리고 추정을 해버리니까 을이 이겨요. 판결문이 뭐라고 나요?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그럼 갑은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판사님 아닙니다. 이놈은 점유를 할 때 소유의 의사가 없었습니다라고 반대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 판사는 물어봅니다. 네가 증명해라. 갑한테 을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갑이 그걸 증명해야만 이길 수가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추정된 사실은 이미 뭐가 된 거니까 증명이 된 거니까 증명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건 그대로 법원은 받아들여야 되고 대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을 해야 증명을 하게 되면 이게 깨져요. 추정되는 게 깨집니다. 이걸 추정력의 복멸 이렇게 부릅니다. 추정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추정과 반대 사실의 증명 그리고 추정이 깨진다라는 개념들은 다 소송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소송이라는 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장 앤드 뭐 하는 절차, 증명하는 절차인데 문제는 증명할 방법이 없을 때 뭐가 없을까?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럴 때 추정 규정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쉬워요. 없으면 증명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추정 규정이 있다면 그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이미 증명이 된 거고 그래서 지문을 읽다 보면 나중에 기본서 지문을 읽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실이 추정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딱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소송에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반대로 이러이러한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 이거는 따로 증명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점유의 태양이란 건 자 정리합니다. 개념만. 점유의 태양이란 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 점유권이라는 권리 외에 별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를 점유의 태양이라고 한다. 두 번째, 점유의 태양이 우리 민법이 6가지 종류가 있다. 세 번째, 이 점유의 태양은 어디에서 의미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소송에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소송에서 의미가 있는데 소송은 주장과 증명 절차다. 이럴 때 점유 태양은 증명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추정 규정이라는 게 만인이 되어 있습니다. 197조 1항, 198조 이런 것들. 추정 규정, 점유 태양과 관련된 추정 규정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개념을 잡으세요. 우리 교재를 보면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고 판단 기준이 이렇게 하는데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양가로 2번을 보면 입증이라고 돼 있죠. 이게 증명이에요. 이게 증명.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이퀄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 쪽에서 타주임을 입증해야 한다. 소송에서. 이런 구조를 알아야 민사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고 무조건 주장만 했다가 깨졌다. 변호사 도움 받지 않고 법적인 자문을 구하지 않고 무조건 내 주장만 했다. 100% 깨집니다. 소송에서. 그쵸? 그럴 때 등장하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제도예요.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개념. 민사소송과 관련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나옵니다. 미리 쐐기를 박습니다. 에?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 자주와 타주는 요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원래 안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됐다고 해줬어요. 198페이지로 갑니다.
자, 점유에 태양 받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의 취득이 나오고요. 우리 교재 나왔고요. 목차. 점유권의 효력이 나옵니다. 우리 점유권의 효력을 보게 되면 자주점유의 추정 197조, 점유계속의 추정, 권리적법 추정해서 추정이 나오죠? 점유권에는 이렇게 추정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추정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유권의 효력관에서 두 가지 개념만 오늘 더 잡으시면 돼요.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고요. 또 하나가 밑에 있는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만 추가해서 잡습니다. 지금 제가 점유권의 껍질만 살짝 깐 거예요. 껍질만 살짝 깠어. 그런데도 머리 아프죠? 내용물을 보면요. 쑥하고 마늘을 또 찾게 돼요. 저 자식은 민법은 뭐 맨날 하다 보면 쑥 마늘을 찾는다고요. 아예 갖고 다녀? 점유자와 회복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잠깐 봤던 거. 갑소유 땅이 있고요. 을소유 땅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여기예요. 근데 경계선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시골 가면 그런 땅 많죠? 경계가 불분명한 땅들. 을이 자기 땅의 농작물을 경작을 해요. 그런데 경계선을 착각해서 갑소유 땅에까지 농작물을 경작을 했어요. 즉 남의 땅을 침범해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은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남의 땅의 농작물을 무단 경작을 할 때 그 땅이 남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떠나서 일단 을은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 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그렇죠? 두 번째, 을이 갑하고 계약을 맺었냐? 아니에요. 그냥 경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이 자기 땅의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경계선을 착각해서 갑소유 땅을 침범해서 경작을 하고 있으니까 을은 갑하고 계약을 맺은 바가 없으니까 을이 갑소유 땅을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을은 저 갑소유 땅의 점유에 대해서 본권이 있다 없다? 없지요. 을한테는 이게 없어요. 그렇죠? 이 을을 본권 없는 점유자 이렇게 불러요. 무슨 점유자? 본권 없는 점유자. 당연히 나중에 갑은 을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돌려 받아야 되겠죠. 갑이 오랜 기간 을이 점유하고 있던 땅을 모르고 있다가 측량을 해봤더니 을이 한참을 침범해서 농작물도 경작하고 막 그래요. 그럼 당연히 을한테 가가지고 농작물은 을 소유니까 갑이 함부로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는 없고 빨리 농작물 수확하고 내 땅을 돌려달라고 하겠지요. 즉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 회복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나중에 그 물건을 되돌려받는 사람,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물건은 당연히 돌려받겠죠. 그렇죠? 근데 갑은 땅 돌려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뭘 요구할까요, 갑은? 을에게. 땅 사용료. 그렇죠? 네가 몇 년간 내 땅을 네 맘대로 경작했으니까 사용료 내놔라. 사용료라는 건 이 땅에 대한 이익, 땅에 대한 사용이익, 땅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게 사용료죠. 이걸 과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과실. 법정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자, 갑이 을한테 땅을 돌려받는 건 당연한데 갑이 을한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 에? 즉 과실을 누가 수취할까? 과실을 갑이 수취한다면 갑은 을에게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는 거고, 과실을 갑이 수취한다면 만약에 과실을 을이 수취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다면
을은 땅 사용료를 돌려줄 필요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와 회복자 사이에 물건을 돌려받는 것 외에 첫째로 과실수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이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땅 사용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건을 사용한 사람 중에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의.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줄 생각을 처음부터 아예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나중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그동안 땅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갑이 나타나서 사용료 내놓으라. 이거는 땅의 경제적 효용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법적인 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갑이 을한테서 땅을 돌려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당연히 사용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갑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받는 경우도 생겨요. 그걸 과실을 누가 수취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그런 게 하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요. 이 땅이 굉장히 비옥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을이 몇 년간 농작물을 막 2모작, 3모작 해서 농작물을 농작하다 보니까 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비옥했던 땅이 갑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땅이 을의 농작물 경작으로 인해 황폐화됐으니까 당연히 갑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두 번째로 생길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갑소유 땅이 굉장히 척박했던 땅이에요. 자갈도 많고. 그걸 을이 열심히 개간하고 퇴비를 줘가지고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갑이 딱 나타나서 자기 땅 돌려달래. 을은 돌려줘야 되죠. 돌려주되 을 본전 생각나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투입한 비용, 개간 비용, 을 생각날 거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있냐의 문제가 있겠죠. 그게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입니다. 요 세 가지 관계를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다라고 말을 해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순화로 넘기고 점유권 관해서 점유권의 효력 관해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이런 게. 첫째가 본권 없는 점유자와 물건을 되돌려받는 회복자 사이에 물건은 되돌려받는다. 그건 당연하다. 앤드 세 가지가 더 사용료 내야 되냐 안 내도 되느냐. 점유자가 물건을 훼손시켜서 손해가 생겼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반대로 점유자가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 나중에 이거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이 세 가지에 관한 우리 민법상의 제도들을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고 이름을 붙이고 201조, 202조, 203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땅을 예를 들었는데 도둑질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훔쳤어요. 자, 을. 자동차를 훔쳤으니까 본권 없는 점유자. 이렇게 되죠. 자, 갑소유 땅을 을이 훔쳐갖고 타고 다니고 있다가 고장이 나서 을이 을의 돈으로 수리를 했어요.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서 을이 자동차를 고쳤어. 비용을 들였죠.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갑이 나타나서 자기 자동차 내놓으래. 을은 도둑질 했으니까 자동차 돌려줘야죠. 문제는 수리비. 을이 자동차 수리했다 그랬죠. 자, 도둑질한 놈이 도둑질한 물건을 수리했을 때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 물건 돌려주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수리비 돌려받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리비.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은. 도둑놈이 물건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도둑질한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물론 아직까지 그게 사건으로 된 적은 없어요. 도둑놈이면 대번 소유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지 당당히 서가지고 수리비 내놔라 이런 놈은 없으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경우는 없지만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입니다.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의 관계 세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점유권 해력의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점유보호 청구권. 근데 점유보호 청구권 밑에 반가운 목차가 쭉 나와 있네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한 장 넘기면 방해 제거 청구권, 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어디서 봤나요? 지난주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봤습니다. 물권의 내용 실현이 누군가에서 방해당하고 있을 때 또는 침해당하고 있을 때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의 물권자가 그걸 방해, 침해, 염려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물권적 청구권이 유형이 3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리고 우리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다?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 그 중에서 점유권에 있는 세트가 바로 이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이라는 물권의 타잡은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3개가 있겠죠.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 이 권리는 점유권에 타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훔쳐서 타고 다녀요.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쵸? 갑이 자동차를 찾으러 다니다가 발견을 했어요. 을이란 놈이 차에서 딱 내려. 내 차에서 번호판도 내 거야. 쫓아가서 이 자식 내 자동차 내놔. 갑이 뺏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이 뺏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도난당한 물건을 발견을 했어요. 도둑놈한테서. 그 도둑놈한테서 뺏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뺏어오는 순간 도둑놈의 뭘 침해해요? 점유권. 그래서 도둑놈은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점유물 반환 청구예요. 못 뺏어와요. 어떻게 될까요? 돌려주세요 청구해야 돼요. 힘으로 뺏어올 수가 없어요. 뺏어오는 순간 도둑놈의 점유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에? 지금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뭐 이런 개 같은 법이 있냐고. 이거를 인정 안 하면요. 도둑놈들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예? 힘으로 뺏어올 수 있도록 하면 도둑놈들 살아남았지 못해요. 몽둥이로 좁혀서 뺏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는 게 점유권이라는 권리입니다. 분명히 도둑놈한테도 뭐가 인정된다 그랬어요? 점유권. 또 내가 도둑질해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놈이 훔쳐가려고 그래. 또 다른 도둑놈이. 도둑놈이 도둑질한 걸 또 다른 도둑놈이 훔쳐가려고 그래. 이때 도둑질한 놈. 지가 도둑질을 하긴 했지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라는 권리 있기 때문에 안 뺏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권리가 이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소유권 같은 본권 침해는 따지지 않아요. 이건 우리 생각도 안 해. 뭐가 침해됐을 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권에 별도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물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두고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3가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더라 기억하시면 돼요. 점유물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뭐 요 정도까지가 점유권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점유권의 소멸이 나중에 나와요. 요 정도 내용들이 점유권에 들어있습니다. 점유권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점유권의 틀을 머릿속에 딱 잡고 아 점유권이라는 게 이런 권리구나. 그것만 일단 아 대한민국에 이런 권리가 있구나. 이런 권리가. 도둑놈이 도둑질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되는구나. 도둑놈도 점유권이라는 권리에서 법적으로 그 도둑질한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보호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둑놈이 타인으로부터 물건 뺏기는 거, 그걸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둑질한 놈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타인이 힘으로 또 뺏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이라는 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관념적 점유, 점유의 태양,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보호 청구권, 이런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들어있다까지만 오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한 문제 나오니까 찍자. 점유권이라는 권리 들은 걸로도 충분해요, 오늘은. 자, 두 번째 소유권. 네, 뭐 소유권은 뭐 우리 다 아는 권리예요. 그렇죠? 소유권은 소유권의 의. 소유권은 중요한 게 하나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상린관계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취득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유권의 취득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권리 변동의 일종이죠. 권리 변동이라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 그랬죠. 근데 권리가 발생하면 누군가가 그 권리를 취득하겠죠. 그럼 결국 소유권 취득이란 건 소유권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 그걸 누군가가 취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 원인이 두 개가 있겠죠. 원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이 벌써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그랬고 법률 요건에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이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란 돈 주고 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그렇죠? 크게 어렵질 않아요. 법률 행위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란 내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싶으면 돈 주고 뭐 하면 돼? 사면 돼. 문제는 이거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내가 소유자로부터 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걸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게 되는데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고요. 무주물 선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유실물 습득,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어요. 소유권 취득한 경우 있습니다. 매장물 발견. 요번에 왜 그 운석 떨어진 거, 전라남도 어떤 농부분께서 운석 떨어진 거 하나 주웠죠. 그렇죠? 그게 뭐 값어치가 뭐 3억에서 5억 정도 된다 그래도 돌덩이 요만한 게. 예?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그거 살려고 시도하는데 뭐 얼마를 부르신다더라 가격을. 그래서 못 사고 있죠.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인정되는 거예요. 왜? 무주물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뭐라고요? 무주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 선점한 사람이.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야 돼. 그 선점한 사람한테. 그 사건 이후로 밤하늘 밝게 빛나는 데서 농지나 야산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겼다던데. 예. 어디 운석 안 떨어지나 해가지고. 근데 이런 제도가 있어요. 부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첨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첨부라는 제도에 세 가지가 있어요. 부합, 혼화, 가공. 요게 민법상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소유자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건 넘어야 돼요. 매년 반드시 나오니까 취득시효.
나머지는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요. 두 번째가. 네 번째가 이제 소유권의 효력인데 이건 별것 없고요. 다섯 번째가 공동소유라는 게 나와요. 공동소유. 공동소유가 뭘까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겠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공유 들어보셨죠? 공유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공동소유를 줄임말이 공유 아니에요. 공동소유 속에 뭐가 있어요? 공유. 이것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합유. 총유. 합유라는 말이나 총유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를 공동 소유라고 하는 소유라고.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점유권보다는 내용이 적어요. 소유권은 요 정도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취득시효와 공유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상린관계 속에 보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간혹 나옵니다. 요게.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부분이 한 세 덩어리 정도. 상린관계, 취득시효, 공유 요 정도 됩니다. 매번 여기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니까 요 개념만 잔철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먼저 소유권은 개념이 뭐였어요? 물건을 사용, 수입, 처분하는 권리, 절대적 물권. 그랬죠? 제일 좋은 권리예요. 제일 좋은 권리. 근데 이 소유권이 제일 좋다 보니까 누구든지 소유권을 가장 많이, 가장 폭넓게 주장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유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소유권과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 그 중에서도 토지 소유권 같은 것. 인접지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설령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담벼락이 없는 경우 담벼락이 있다 하더라도 이웃집 나무가 우리 집을 침범한 경우 등등 부동산 소유권의 경우에는 이 경계선 부분에서 양소유권이 어떻게 하는 경우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미리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인접한 부동산 소유권의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상자, 이웃 린자. 위층에서 너무 심하게 쿵쿵거려. 이것도 상린관계예요. 이웃집이 고지고 우리 집이 저지야. 이웃집에서 뭐 빨래를 하거나 물만 하면 물이 줄줄 우리 땅으로 흘러내려. 이것도 상린관계입니다. 이웃집 나뭇가지가 우리를 넘어왔어. 우리 경계선을. 뿌리가 우리 집 땅으로 파고 올라왔어 막. 이게 다 상린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미리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가 뭐다? 상린관계다. 그 상린관계의 내용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히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 개념은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